지금 이 글도 네, 메모요. 너무 약어가 많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대충 현장에서 끄적거리고 태고 갔다. 너무 비조직적이지 않아요? 미국 일리노이주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시카고. 뉴욕과 LA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에 공포는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들어 알아갈 때쯤 유명한 일간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를 최종 확정시키는 듯한 헤드라인이 걸렸습니다. 마치 영국의 살인마 잭 더 리퍼가 시카고를 스토킹하는 것 같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성 메리 제이는 외출을 했다가 막 집에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43살의 엄마 조세핀 로스에게 인사를 하며 들어온 딸 메리. 하지만 집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세핀을 확인하려고 딸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조세핀은 자기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어요. 아마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범인이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은 칼에 4번 찔렸는데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무척 기이했습니다. 살인자는 조세핀의 시신을 욕실로 가져가 욕조에서 씻긴 것으로 보였고 잘린 목을 마치 붕대로 감은 것처럼 접착 테이프로 둘둘 말아 붙여놨던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는 그녀의 치마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의 손에는 검은색 머리카락이 꽉 쥐어져 있었고 집안을 물색한 흔적이 있었지만 귀중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카고 경찰은 기괴한 시신의 모습 때문에 이를 발견한 딸 메리를 의심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범죄 현장을 연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조세핀이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이혼한 전남편.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 2명이 검은 머리의 낯선 사람이 건물에서 달아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남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12월 10일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5블록 떨어져 있던 곳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서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던 33살의 여성 프랜시스 브라운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프랜시스는 먼저 2발의 총을 맞았고 칼에 찔렸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이 욕조에서 시신을 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프란시스의 시신은 욕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빵칼이 박혀 있었는데 어찌나 3개 박혀 있었는지 칼이 목의 반대편으로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의 시신은 물에 피가 씻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수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서 범인은 화재 탈출구인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현관 문턱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한 이웃은 새벽 4시경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아주 기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붉은 립스틱으로 벽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제발 더 죽이기 전에 나를 막아줘. 날 통제할 수가 없어. 이 메시지 때문에 립스틱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범인. 1945년 6월 시카고 경찰과 희대의 살인마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45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43세 여성 조세핀하고 33살의 프란시스 살인사건이 6개월 차이로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조세핀 먼저 6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의 상태 무척 끔찍합니다. 목을 4번 찔렸고요. 잘린 목을 접착 테이프로 둘둘 말아서 붙여놨고 머리에 피해자의 치마가 쌓여 있었고 시신을 욕조에서 씻긴 흔적, 그리고 피해자는 손에 검은색 머리카락을 쥔 채로 발견이 됐었고요. 집안에 물색은 있지만 없어진 귀중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이후에 또 수상의 난항을 겪었는데요. 현장이 너무 특이하고 끔찍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목을 잘라느냐? 네. 사실 목을 자른 건 아닐 거다. 목을 잘랐으면 목을 자를 만한 도구를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에 칼을
찔렀는데 네. 아마 과도한 힘과 그런 것 때문에 뼈가 부서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목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잘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잘려버린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다시 붙였다. 그걸 왜 다시 붙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네. 사실 가장 큰 문제. 다시 붙이는 행동과 시신을 일종의 씻기는 네. 것 상태는 이거는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머리를 피해자 치마로 쌓았다는 건 이제 언두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디 카바링보다는 언두잉에 가까운 그 상태였고 그 상태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서 원형 원래 이런 상태를 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은 이 피해 상대에 대한 네. 특정한 감정선이 존재하는 죽이긴 죽이지만은 그 원형은 보존해야 되는 그녀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 네. 근데 목을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이 피해자는 아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잡았을 것 같아요. 공격자예요. 네. 네. 그럼 뭐냐면 순식간에 4번을 빡빡빡빡이 아니라 네. 공격하고 비틀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머리카락이 뜯겼을 가능성, 공격자의 범죄의 경험치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의 칼을 잘 쓰는 애들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목이라든가 뭘 노려온 건 맞다. 네. 감정선이 존재하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한테 잡혀서 뜯기고 뭐가 몸싸움이 있고 그 상태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이걸 원상 복귀시키고 피로 번복된 걸 씻기는 일종의 언두의 행동을 하게 되는 네. 상태.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라는 거 공격 그 피와 혈흔도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 그러니까 다시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대 위에 그녀가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목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붙이고 씻기고 다시 갖다 놓는. 이건 뭐 이게 감정선이 존재하는 네.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대상에 대한 감정선이 존재하는 이렇게 물색 흔히 있었다라는 게 흔히 보통 이제 강도에 쓰이는데 이건 뭐 전혀 강도일 리 없을 정도의 과격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혹시 뭐 그녀의 물건을 가져가고 그런 싶은 것 같아요. 트로피 아니면 기념품 예를 들면 그녀의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네.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찾으려고 했던 건 경찰이 생각하는 귀중품이 아닌 네. 흔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뭐일 수 예를 있는 들면 거. 뭐 그냥 손수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개인적 이유에 의한 공격이다. 경찰이 이제 당시에 남자친구 전 남편을 의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라는 게 이거는 있었기 그렇게 때문에 대상일 수 없죠. 남자친구나 전 남편은 범인일 수가 없죠. 연식일 예. 수가 없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FBI가 70년대, 80년대에 마련했던 분류법에 따라서 체계형 범죄, 비체계형 범죄로 해서 이제 어거나이즈, 디스어거나이즈. 네,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사용 안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 체계는 돼요. 네, 근데 이제 범인의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정신 이상이라든지 뭐 그 정도를 판단할 수도 있기도 이건 한데 비체계형이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분류를 했어요? 비체계형에 가깝죠. 이 부분은. 어떤 프로필이 그럼 좀 나올까요? 예를 들면은 약간 정신적인 형태의 어떤 특정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네, 가깝게 살고 감정적으로 변동이 심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이 센 피해자와 어느 정도까지 얼굴을 익힌 그런데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닌. 그러니까 뭐 환상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원한 이런 쪽은 뭐 전혀 네, 아닌. 범죄적 환상이 존재하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는 33살의 프란시스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파트 6층인데 창문이 열려 있었고 화재 탈출구인 계단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당시에 이제 경찰은 추정했고요. 머리에 총 2발 맞았습니다. 목에 칼인데 이 칼이 빵칼이었고요. 깊이 박혀 있었던 상황이고 순서는 총을 먼저 맞고 칼에 찔린 것으로 당시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출혈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도 감안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네. 총이 통과된 후에 네. 그 탄흔에 네. 의한 비산흔이 있고 그 뒤에 칼에 의한 형이 그 뒤에 덮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앞에 것도 마찬가지. 네.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총이 있었지만 네. 제압이 된 상태 아니면은 굳이 총을 쏠 필요가 없는 상태.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총을 가지고 있어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뭔가 쏘고 그 다음에 목에 빵칼이 깊이 박힌 거는 앞에 거랑
바로 연결이 되죠. 네. 그죠? 근데 이제 혹시 이렇진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앞에서 이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실수로 목이 잘려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좀 말끔하게 총을 쏴서 죽여놓고 목을 칼을 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들었을 수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앞엔 총이 있고 뒤에는 없다고 해서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목에 빵칼이 깊이 박히는 걸 보니까 앞에 거랑.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 범인은 목에 대한 네. 목을 공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꼭 목을 자르는 것은 아닌. 네. 그와 유사한 뭐를 하려고 하는. 네.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말과 관련된. 또 공통점은 머리에 이번에는 수건을 또 똑같죠. 써놨다라는 점. 앞에 건 치마고 그러니까 네. 뭐 재료가 달라졌으면 똑같은 언두잉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이걸 겁니다. 벽에 이제 립스틱으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제발 더 죽이기 전에 나를 막아줘. 나를 통제할 수 없어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For Heaven 이게 사실은 이 소문자와 대문자를 같이 써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필기체나 이탈릭체 같은 형태를 막 섞었어요. 어떤 거에 뭐라고 하나 이 대문자를 써야 될 때와 소문자를 써야 될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받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대학 교육받은 사람도 필기체로 개발세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쓰는데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문장을 하면은 이건 조금 교육받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그 교육받은 수준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학 수준까지일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대문자, 소문자가 막 뜬금없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고,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비체계형, 그러니까 약간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혼돈스러운 정신 상태 얘기를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남긴 글씨에 막 갑자기 단어가 문법이 안 맞거나 뭐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런 게 아니라 깔끔해요, 또 문장은. 근데 문장은 깔끔한데 네. 정신 상태. 네. 글은 잘 쓰는데 정신 상태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걸쳐 있네요. 또 그렇죠. 대문자, 그러니까 소문자. 교육을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혼돈된 상태, 컨퓨즈라고 하는. 네. 지금 이게 후에 많은 그 픽션들에서 굉장히 참고, 그리고 실제 사건들에서도 참고가 되는 거예요. 벽에다가 메시지를 남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맨슨 사건 경우에는 돼지들 내 돼지들을 죽였다. 뭐 이런 또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오는데, 내가 범죄를 못하도록 막아줘라는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후에도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에 대한 건 없잖아요. 네. 피해자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피해자는 사실은 이 건과 관련 없는 일종의 컬렉터럴 데미지, 그러니까 부수적 뭐라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몇 번 봤지만은 사실은 내가 어떤 범죄를 목적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나의 통제에 대한 어떤 것을 벗어난 것 때문에 부수적 피해가, 그래서 언두잉도 있는, 네.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시기가 1945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뭐 그 시기라서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시카고 대도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하고? 딱히 45년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좀 어떤 전쟁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성장한 아이들이 뭐 3, 4년, 네. 4, 5년 기준? 4, 5년? 네. 길면 한 10년까지도 하는데 이건 45년이면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죠. 네. 바로. 네. 바로 귀국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거죠. 그거와는 또 별개의 인물일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는, 한 46년, 47년이면 전쟁에서 돌아온 어떤 군인들이 네. 이럴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쟁 트라우마와 관련된.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대도시에서 외곽에서 나타나는, 대도시 외곽, 험해진 곳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적인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범죄의 유형이 아닐까. 범인이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보도하던 신문들은 범인을 립스틱 킬러라고 부르면서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고요. 시카고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이 사건에 쏠려 있을 때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지만 시카고 경찰관 중 한 명은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힐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처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인 1946년 1월 6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6살 여자아이 수잔 대근원이었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밤 9시경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딸을 깨우러 아이의 방에 간 부모. 그런데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수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납치됐던 것입니다. 창문 밖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방바닥에서 몸값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2만 달러를 준비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시오. FBI나 경찰에 절대 알리지 말고. 지폐는 5달러와 10달러로 준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이 쪽지는 태우시오. 쪽지는 영어로 조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한 남성이 몸값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잔을 찾기 위해 근처를 수색했고 밤 늦게까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썬데일 애비뉴 남쪽에 있는 건물 뒤편에 빗물을 저장하는 집수지가 있는데 거기 뚜껑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어두운 밤이라 손전등을 비추어가며 뚜껑을 찾았고 왜 훼손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잔의 잘린 머리가 둥둥 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수잔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진 저희는 수잔이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수잔이 그렇게 발견되자 부모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발견된 머리의 목 부위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조각조각 훼손된 채 각기 다른 골목의 하수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잔의 오른쪽 다리는 같은 골목의 하수구에서 왼쪽 다리는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캔모어 애비뉴 북서쪽 빗물 배수구에서 몸통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아이의 양팔은 또 다른 골목의 하수구에서 발견됐습니다. 6살 아이가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되자 시카고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경찰청장과 주검사가 수잔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범인을 꼭 잡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집 주변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사건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수잔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아파트 지하 세탁실의 세탁조에서 약간의 혈흔과 살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아이의 시신이 훼손됐다고 보고 지하 세탁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65살 헥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46년 1월에 또 다른 사건이, 이번엔 나이대가 갑자기 좀 굉장히 낮아졌어요. 6살 아이였는데 당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9시에 이제 재우고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없어져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사다리가 또 창문 쪽에 놓여져 있었다. 방바닥에 철자가 틀린 몸값 쪽지가 있었고 아침부터 어떤 남성의 목소리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대화를 뭔가 좀 시도하려고 하면 끊겼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뭐 전형적인 이 부분은 뭐 유괴 납치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침입했잖아요. 네. 길거리의 유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들어와서 조용히 납치하고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앞에 것과 연결, 앞에 것도 집안에 들어와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네. 총으로 쏘고 공격해서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는 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들어가서 납치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럼 데리고 가려면 멀리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뭐 차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뭔가 이 다른 수단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그 복잡한 조직적인 부분이 범인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명확히 돈을 쓰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하다가 끊어고 지금 이 글도 네, 메모요. 메모도 너무 약어가 많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FBI나 경찰에 하지 마라. 네. 뭘 준비해라. 그냥 대충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현장에서 끄적거리고 태고 갔다. 네.
너무 비조직적이지 않아요? 네.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얼핏 봐도 필체는 좀 달라 보이긴 한데 물론 이제 중간에 대문자들을 섞어 쓴 게 있긴 하지만 앞에서의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 쓴 느낌은 없고 네 그리고 필체도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금 다 물론 이거는 뭐 왼손으로 썼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조금 이제 좀 글씨체를 안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썼다라고 할 수도 있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글씨체는 네. 아무래도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줄을 맞추고 이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수평도 안 맞고 예, 맞고 또 뭐 FBI와 폴리스가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은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 범죄가 예를 들어서 좀 금전이 큰 관심이 없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전화까지 한 거는 돈을 뭐 그래도 필요로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목적성이 떨어져요. 돈을 준비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럼 돈을 해서 얼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수가 안 됐어요. 네,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네, 그러니까요. 아이가. 네, 그리고 이 시신이 굉장히 끔찍하게 그 6토막으로 훼손이 됐었는데 머리, 몸통, 다리, 팔 이렇게 이게 그 여러 가지 머리, 몸통,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다 이게 따로 발견됐는데 양팔만 또 한 곳에 또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아이의 시신을 이제 뭐 눈에 띌지도 모르는 곳에 유기한 이유, 유기 장소. 그다음에 이렇게 토막을 낸 이유. 앞에 거를 보면 앞에 거는 현장에 두고 갔죠. 네. 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납치해서 본인의 집이든 어디든 뭐 공간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신을 어쨌든 죽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 처리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결국은 이 토막은 유기의 이동 때문에 그럼 한 것이다라고. 유기 이동과 네. 시신 처리.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배수구 네. 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아 이거는 아마 아파트라든가 본인의 주거지나 아니 범죄 공간에서 이 시신을 치우는 과정에서 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훼손이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럼 왜 납치했어? 납치는 그럼 사실 납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1, 2, 3 그러니까 앞에 범행과 비슷한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있었거나 그래서 납치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이게 나이가 예를 들어서 동일범이 혹시 맞는지 아닌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비슷한 시기라서 나이대가 좀 많이 달라요. 너무 떨어졌죠. 네. 그럼 이건 나이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어야 되고 그 어떤 행위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그런 쪽이 아닐까? 여기에 결국은 뭔가 흔적을 경찰이 발견을 해서 헥터라는 남성까지 그 용의자로 체포를 하는데 약간의 혈흔과 살점을 발견을 했다. 물론 지금처럼 뭐 이게 뭐 DNA 기술도 있어서 뭐 맞는지 매칭을 하면 안 됐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실까요? 이 피해자의 집 한 블록. 네. 한 블록에서는 못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아이를 이렇게 유기해서 멀리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럼 거기를 침입할 이유도 없겠으니까 가까운 공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네.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가까운 어디겠죠. 그러면 반지하실, 지하실, 뭐 세탁조 이건 뭐 명확한 거고 그걸 잘 아는 거라면 그러면 이 관리인? 네. 이거는 아마 경찰이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네, 경찰이 이 헥터라는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한 이유는 그가 이 관리인이라 지하 세탁실 출입이 자유롭고 수잔의 방에서 발견된 몸값 노트가 지저분하고 또 영어 철자가 엉뚱하게 쓰여졌다. 왜냐면은 이 벨기에 이민자였기 때문에 이민자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엉성하죠. 네. 경찰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분명히 의심은 갔을 거예요. 이게 4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 방식도 그냥 어설펐겠죠. 이 정말 아파트 관리인 헥터가 어린 수잔을 납치하고 살인 또 시신 훼손까지 한 범인이었는지 이후 사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잔의 시신을 부검한 검시관은 살인범이 해부학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해부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도살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단면을 봤을 때 예리한 칼이 이용됐는데 보통 의사라도 그 정도 솜씨를 발휘할 수 없다. 매우 깨끗하게 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의견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인 헥터를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이민자로 영어가 서툴렀던 헥터. 몸값 노트에 영어 철자가 잘못 적힌 것이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헥터는 몸값 노트에 적혀있는 문장도 쓰지 못할 정도로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또 헥터는 의료계나 도축업에 종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8시간 동안 헥터를 신문하면서 끔찍한 폭력을 가했고 헥터는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인 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인신보호 영장을 발부하여 헥터를 석방시켰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수잔의 집에서 북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아파트 뒤 계단에서 수잔의 것으로 보이는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잘린 전선하고 손수건이 발견됐는데 손수건은 군용이었고요. S. 셔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범인이 전선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하고 손수건은 입에 제갈로 물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군용 손수건에 적힌 S. 셔먼이란 이름 때문에 경찰은 수잔의 집에서 약 21km 떨어진 건물에 잠시 머물고 있는 시드니 셔먼이란 남성을 용의자로 봤습니다. 그는 최근 해병 제대를 한 후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1월 17일 형사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을 때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드니 셔먼은 체크아웃도 하지 않고 방을 비웠고 심지어 일하던 곳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곤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당장 수배에 들어갔고 4일 뒤 오하이오주에서 셔먼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단지 여자친구하고 사랑에도 필요했다고 해명했어요. 또 손수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고요.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셔먼은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여러 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번번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자백하는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카운티의 교도소 수감자인 리처드 러셀 토머스라는 남성으로 그는 자신이 수잔을 납치,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에서 피닉스로 이사한 리처드는 한때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었고 수잔이 사망했을 당시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이후 피닉스로 이사간 리처드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이전에도 어린 소년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는 몸값 메모를 부모에게 보내 강탈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필적 전문가들은 리처드가 강탈미수 때 쓴 몸값 메모의 문구와 수잔 사건의 메모 문구가 구조면에서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용의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헥터 같은 경우는 벨기에 이민자야. 처음부터 조금 뭔가 좀 안 맞는다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워낙 그 절단면이 매우 깨끗하게 잘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앞에서 그 헤드라인도 그랬죠. 뭐 잭 더 리퍼 얘기 나왔는데 뭐 절단면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뭐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렸다라는 것하고 이제 의과적 지식하고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연결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꼭 외과 의사만 그걸 그렇게 하느냐. 경험치가 많은 도살,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네 마장동 같은 데서 이거 하는 네. 발골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직업군으로만 너무 모으는 거는 이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그 헥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약간 과학적인 뭐 고문이나 뭐 이런 폭력행위 수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석방이 됐고 이번에는 그 셔먼이라고 적혀 있는 S 셔먼이라고 적혀 있는 손수건 발견 때문에 시드니 셔먼이라는 사람을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도 혐의점은 좀 결국은 나중엔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의 수사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것도 흔히 말하는 그 정확도가 너무 낮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범인이 쉽게 안 잡히니까 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 저 범인 데려다가 뭐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자백을 한 사람이 한 명 남았습니다. 리처드 러셀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앞서서 간호사로 일한 적이 있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의학적 부분에 종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친딸을 성추행한 형이 어린 소녀 납치해서 이런 부분께 몸값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성애적인 부분 뭐 겹치는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아성애자가 한둘도 아니고. 네.
소아성애 그럼 앞에 거는 뭐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범은 44살하고 33살. 네. 네. 뭐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저는 분명히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소아성애자라고 하면은 잔인하게 훼손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서는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던 건 맞는데 네. 리처드가 그게 꼭 이렇게 훼손, 뭐 살인 그리고 앞에 나이대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리처드는 오히려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피닉스에서 성범죄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감옥살이를 좀 피해보기 위해서 일리노이로 송환되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내가 했다 그러면서 좀 한 거 아니냐. 심지어 이제 시신 유기한 그 곳에 대해서 진술할 때도 이제 장소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상당히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당시의 어떤 형사법이라든가 주마다 다른 네. 이런 걸 보고 이미 이 리처드는 이 소아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 교도소, 연방 교도소, 뭐 위치 이런 부분도 이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기가 했겠습니까? 변호사가 시켰겠지. 중간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 세 개는 과연 동일범에 의한 사건인가라는 거 하나하고 이 두 개의 사건 이후에 그 나를 멈춰줘라고 했던 부분 이후에 6개월 지나서 갑자기 나이대가 확 바뀌면서 이번에는 현장도 아니고 어떤 곳에 유기한 대로 발견이 됐어요. 이거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용의선상에 있는 용의자들을 이제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확실히 네. 연결성이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대상성이 확 떨어지고 근데 걸리는 거는 이제 이 목 관련된 부분에서 비슷한데 그런데 굳이 이 납치까지 해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엔 반신반의하는 거죠. 가능성을. 네. 전문가들도 세 번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범인이 아닐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데 세 번째는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닐까? 네. 여기까지는 좀 이제 좀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사를 시작해야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정도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주체를 못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사람이 이후에 유사 범죄가 없다라는 게 그것도 좀 이상해 보여서 넘는 걸까? 아니면 못 찾은 걸까? 네. 워낙 여기는 뭐 시카고는 아시다시피 시카고는 범죄의 도시라 할 정도로 네. 엄청 많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인데 네. 사실 시카고가 범죄 숫자로는 아마 LA나 뉴욕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이 리처드가 시카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사이에 시카고 트리뷴지에는 6월 27일 이 사실을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카고 트리뷴지에 12면 강도 사건을 일으킨 어느 대학생의 기사가 함께 실렸는데요. 경찰이 곧 그 대학생을 주목을 합니다. 강도 사건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스트 토이 애비뉴에 살고 있는 만 17세의 시카고 대학교 학생인 윌리엄 하이렌스가 로저스 파크에서 강도를 하다 경찰에 발각됐고 경찰과 난투를 벌이다가 화분으로 머리를 맞는 바람에 병원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 짧은 토막 기사로 올라왔던 뉴스. 그러나 이틀 뒤 시카고 시민들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살 수잔 대근원을 살해한 용의자로 17살 윌리엄 하이렌스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왜 그를 용의자로 본 것일까? 경찰은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렌스의 기숙사방을 수색했습니다. 방에서는 카메라, 보석,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채권과 다른 물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하이렌스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물품들 중에는 저명한 나치의 사진들로 가득 찬 스크랩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전 용사인 해리 골드라는 남성의 것이었는데 수잔이 살해되던 밤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수잔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날 밤 하이렌스가 수잔의 집 근처에 있었다고 추정된 이유였습니다. 하이렌스의 소지품 중에서 도난당한 의료용 키트도 발견됐습니다. 물론 메스에서 피나 피부 등 증거물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경찰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하이렌스의 집에서 도난당한 총도 발견했습니다. 가이 로드릭이라는 남성의 아파트에서 12월 3일 도난당했던 이 총은 이틀 뒤인 12월 5일 발사됐습니다.
메리언이란 여성이 자신의 집 부엌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 창문을 통해 그녀에게 총을 쐈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는데 탄도 검사 결과 도난당한 총과 일치했습니다. 하이랜스가 총을 훔치고 사람에게 발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가 수잔 사건의 용의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백을 받기로 한 경찰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의사인 헤인즈와 로이 그린커를 불러 영장 없이 하이랜스에게 티오펜탈나트륨을 주사했습니다. 티오펜탈나트륨은 전신 마취제 중 하나로 적은 양만 사용할 시 극도의 이완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CIA가 취조할 때 진실을 알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하이랜스는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난 범인이 아니에요. 살인범은 따로 있어요. 조지 머먼. 아마 걔가 살인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조지는 가끔 나쁘고, 그리고 경찰이 기숙사에서 발견한 전리품은 모두 조지가 저한테 준 거예요. 약기운이 사라진 뒤 하이랜스는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하이랜스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탐문하며 조지 머먼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지 머먼의 정체가 하이랜스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하이랜스라는 이게 만 17세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집에서 물건들이 나왔는데 뭐 나치라고 하면 뭐 당시 45년이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는 금기시 되는 어떤 물건이었겠고요. 문제는 이제 앞에서의 뭐 절단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용 키트 그리고 총상이 앞서 사건에 사실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죠. 총도 발견이 됐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혹점을 받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이도 17세 그리고 시카고 대학생. 그럼 앞에 부분 메모에 교육받은 수준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세 번째하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17세니까 오히려 네. 조금 더 어린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얘는 계속 뭔가를 저질렀어요. 강도 같은 것들을. 네. 그러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강도라는 게 좀 웃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훔치고 나오면 강도예요. 네. 그죠? 권총을 들고 있으면 권총 강도예요. 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는 사실 사람을 안 죽였을 뿐이지 강도로 들어갔다가 이 범행을 했으면 그 범행의 연결점인데 이 하이랜스는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네. 왜냐?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피해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남자만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막 엉켜갖고 싸우다가 잡혔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가 아니라 앞에 사건을 유사한 걸 하다가 잡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상으로는 어디 들어가서 강도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막 가서 목을 막 거의 잘릴 정도로 찌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 다른 프로필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겹치는 것도 있을까요? 많이 겹치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계획해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대상을 목적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뭘 해다가 그 대상이 아니었어. 네. 그럼 돈만 훔치고 나오거나 아니 뭔가 이제 부수고 나오거나. 네네. 그러니까 비체계적 범인의 특성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하이랜스는 당시 신문 내용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뭐 진실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 기록도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어냈다고 보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경찰은 조지 머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실체를 찾을 수 없자 하이랜스가 만들어낸 자아 아니냐라고 봤습니다. 우연히도 하이랜스 아버지 이름이 조지였고요. 하이랜스 미들네임 역시 조지라고 붙어있다고 합니다. 하이랜스는 이후 불법 약물뿐 아니라 경찰의 가혹행위도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6일 연속으로 24시간 신문을 받고 구타당했으며 굶주렸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4일 동안 부모님 뵐 수 없었고 6일 동안 변호사와 이야기할 기회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뭐 보통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접합니다. CIA의 약물, 취조용 약물에 대해서 나오고 실제로 그걸 좀 써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실만을 들어가면 뭐 슬슬 토해낸다 뭐 이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그 약물을 주입받은 상태에서 내가 안 했다라고 주입했다는 것 자체는 또 어떤 반대쪽 진실에 대한 신빙성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티오펜탈 나트륨이라는 걸 정확히 얼마나 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정확히 양을 알아갖고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 불법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당시에는 뭐 이런 게 미국의 경찰이 사실은 이상한 애들도 많고 이상한 방식도 오죽 뭐 범인이 안 잡혔으면 이랬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군대 때 사실은 2차 대전 때 썼던 약물들이잖아요. 나치가 사용했고 뭐 이것도 사용했고 뭐 네. 미군은 사용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서 그 중에 이제 참전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실만 나와야 된다고 하겠지만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이게 17살짜리 어린애잖아요. 네. 몸은 좋고 그러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 펜탈 나트륨에 의한 반응을 나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주입해서 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 윌리엄 하이렌스가 진실만을 말했다고 볼 수는 없죠. 혹은 그럼 다른 자 관련된 경찰 추정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다른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거잖아요. 범인들이 실제로는 이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네. 다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안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조지 머먼 뭐 얘기를 했으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자아라기보다는 네. 딴 놈을 끌어들인 거죠. 이걸 다른 자아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했는데 네. 약간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 조지 머먼을 얘기해서 이중인격, 다중 이러고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하이렌스는 정말 수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지,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던 도중에 수전 사건 말고 다른 두 건의 여성 살인과 관련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자백 당시 하이렌스는 내가 항상 조주의 죄를 뒤집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도둑질을 하다가 폭행하고 지금은 살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이렌스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과 그렇지 않은 나를 분리하기 위해 제2의 성격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하이렌스의 조지 머먼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정신 이상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던 중 수잔의 몸값 노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하이렌스의 왼쪽 새끼손가락 지문이 10가지 포인트에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교는 인구의 65%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의심하는 여론이 생기자 경찰은 이후 또 다른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잔의 사건이 아닌 33살의 여성 프란시스 브라운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프란시스 욕실본 문턱에는 지문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하이렌스의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하이렌스는 6살 수잔의 집 근처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 그는 첫 번째 살인사건 피해자인 조세핀의 집과 두 번째 피해자인 프란시스 아파트 근처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었고 수잔과 프란시스 집 근처에서 절도, 강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문과 핏자국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던 건물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당시 주검사는 그가 조세핀과 프란시스 그리고 수잔까지 3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봤어요. 경찰은 수잔의 집에서 발견된 몸값 노트의 필적과 하이렌스의 필적이 일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말 범인인 것일까? 결국 윌리엄 하이렌스는 두 번째 자백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상태로 부모님과 변호사 그리고 주검사가 있는 곳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두 여성과 수잔까지 3명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서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하이렌스. 하지만 그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한 지 며칠 만에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사형을 받기 싫으면 주검사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하이렌스의 변호인들이 형량 협상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살인을 인정하면 사형만큼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하이렌스가 살인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고 여론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하이렌스는 당시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도하던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본 내용대로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네, 하이랜스 주장에 따르면요, 트리뷴 기사는 내가 모르는 많은 세부 사항들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 내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진술 내용을 바꾸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내가 실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면 그들은 자, 빌, 정말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내 이야기를 그거에 맞춰서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다만 경찰이 몸값 노트에서 발견한 지문과 하이랜스의 지문이 일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걸 만진 사람은 하이랜스 밖에 없다라고 이제 경찰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적 감정을 위해서 이제 원본이 아주 여러 사람의 손을 탔다. 그래서 심지어 경찰이 신문사 기자에게까지 이거 원본 주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여러 사람 그 지문 오염된 증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피해자 프랜시스의 욕실 문턱에서 발견된 지문이 하이랜스의 것이라는 점도 이 하이랜스를 무죄로 보는 사람들은 경찰이 신문 지문이다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찍힌 지문이 경찰 지문 색인 카드에서 볼 수 있는 지문을 그대로 따서 옮긴 것처럼 넓게 생긴 모양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어려운 점은 신뢰도예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카고 경찰은 엉망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야? 시카고 경찰이 그 정도로 엉망이야? 네,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카고 경찰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 미국의 경찰, 소위 말하는 지역 경찰, 지역 경찰이라고 해요. 미국은 국가 경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방 경찰이고 연방 경찰은 FBI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살인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거는 LA 경찰, 뉴욕 경찰, 시카고, 보스턴 이런 경찰인데 원래 미국의 경찰의 원류는 보스턴 경찰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안관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애들 잡아다가 물 먹이고 자백 받아내고 흑인 애들 좁혀갖고 하고 뇌물 받고 뭐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 경찰이 여기까지 했어?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랜스가 범인이 맞아? 모르겠어요. 왜냐? 이 증거들이 명확히 흔히 말하는 이 케인 오브 커스터디가 지켜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지문? 이건 다른 지문이고 뭐 흔히 말하는 몸값 노트에서 발견된 것과 새끼손가락에 10가지 포인트가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65% 인구에 65%가 했는데 이게 뭐가 맞아? 네네. 근데 얘들이 법정에 맞다고 하니까 맞는 줄 알고 언론들에 써주고 또 문에서 발견된 지문도 이게 말이 돼? 지문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공연히로 돼야 되는데 나온 거는 평면으로 돼. 이거는 찍은 걸 갖다 한 거 아니야. 심은 거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일반적으로 찍으면 그 원형이라서 그러니까 얇게 찍히는데 그렇죠. 손을 돌리듯이 이렇게 그렇죠. 지문 채취하듯이 넓게 찍혔다. 그렇게 발견되는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찍어놓지 않고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하이랜스가 자백을 했어? 이건 저거예요. 소위 말하는 협상, 의지 협상. 플리바게닝이 미국은 합법적이고 공개적. 너 지금 했는데 저기 시카고 경찰들이 너 안 놔줄 거야. 대신 넌 땅권도 있잖아. 대신 너 변호사들이 요거만 인정해. 넌 죽이지 않을 거야. 변호사들은 뭐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카고 경찰이랑 딜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현실적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이랜스가 범인이 맞냐? 모르겠어요.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증거상으로는 아니에요. 시카고 경찰에 제시한 증거상으로는 아니에요. 범인은. 결정적인 그 유죄를 입증할 만한 건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냥 자백, 약물. 그래서 한 게 조지 머먼, 이주인격, 하이랜스가 맞아. 근데 얘는 지가 머릿속으로 조지 머먼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시카고 경찰은 우회로를 팠죠. 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범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에 만일 조지 머먼 그렇다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강도 높은 그 수사, 폭력적인 수사상에서 고문은 냈겠죠. 네, 뭐라도 자기가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시켰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6일 연속 24시간 신문, 구타, 17살짜리가 그럼 뭐래도 불죠. 그리고 암시 주는 건 너무 흔해요.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는 지나면서
히틀러 나치 애들이 이 비슷한 버그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미군 애들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이랜스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지내면서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1972년 2월에 일리노이주 역사상 최초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주유수가 됐고요. 교도소 의류 공장 내에서 350명 수감자 감독하는 일을 했고 다른 죄수들이 교육 학위를 취득하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이후 하이랜스는 일리노이주 최장수 죄소자로 60년 넘게 복역하다가 2012년 2월에 당뇨합병증으로 83세의 나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고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사람이 왜 죽였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카고 경찰에서 사실 프로필도 모르겠고 이 사람의 네, 네. 전혀 몰라요. 네. 하이랜스가 그래서 이건 아닐 수도 있고 네. 범인일 수도 있는데 시카고 경찰의 수사 방식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네. 증거도 제시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조지 머먼에 대한 얘기도 이건 완전 허구고 네. 거기에 부역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다 이거는 문제는 그럼 진짜 범인은 어디 있을까? 이걸 찾는 거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어떤 끔찍한 연쇄 범죄가 멈춘 거는 범인이 그러니까 범행을 못하는 상황, 죽거나 구금되거나 이거인데 이후에 이런 끔찍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죠. 네. 오류가 있는 건 1, 2, 3을 같이 보고 그 범인이 하이랜스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거예요. 네. 1, 2가 같은 범인이야. 근데 그 비슷한 거는 애초에 또 발생하고 있었어. 네. 이거 3번째는 또 있었고 또 있었어. 그러니까 2개를 엉뚱한 걸 붙여갖고 계속 같이 보려고 분석하다 보니까 네.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2건 발생한 이후에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사고사라든가 같은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미 발생을 했었어. 해고 네. 있었어. 네. 근데 그걸 일부러 안 찾았거나 아니면 그냥 누락시켰거나. 사실 약간 맥락을 보자면은 수잔 사건을 수사하다가 얘가 1, 2에도 혐의점이 있네라고 됐다라는 것은 미제 사건 1, 2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시카고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하다가 저쪽과 붙여갖고 하면은 엉뚱하게 했는데 사실은 딴 범인은 저쪽에 있는. 네. 이 추리 사건이 딱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상근. 그리고 또 해결되면은 승진하고 뭐 시장 선거 당연히 나가고 예,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사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기록해서 범인이 안 잡히더라도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망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